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가르는 자연 경계이다. 그런데 백두대간 너머 호남 동부 지역에서 대가야의 유적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대규모 산성과 봉수대들, 그리고 수많은 대가야 고분들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유적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은 강성했던 대가야의 힘을 상징한다. 백두대간 너머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들. 그것은 잊혀졌던 대가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가야가 쌓은 산성과 봉수대, 그리고 대가야의 초대형 고분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동부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 어쩌면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의 상황을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두대간은 높고 험준해서 한반도를 동서로 나누는 자연경계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가야는 백두대간의 동쪽과 낙동강의 서쪽인 영남의 남서부에 위치한 10여 개의 소국 연맹체를 말합니다. 4세기까지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5세기부터는 이곳 경북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가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북 고령의 대가야와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북도 남원, 임실, 장수, 진안 등 호남의 동부 지역에서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일단 가야에 대한 통념을 깨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대가야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남아있는 대가야 고분들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두대간을 넘는 복성이제는 예로부터 함양과 남원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다. 복성이제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아막산성. 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은 길이가 630m에 달한다. 가야라고 생각한 세력들이 먼저 초축을 했었고, 이 성을 언제 어떤 세력이 쌓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와 신라가 이곳을 두고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은 이제 그 아양면 성리에 있는 성리산성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모산 신라 때 모산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일명 이 산성은 아막산성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아막산성의 그런 연유는 그 백제 무왕 때 그 아막선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막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 기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문대 문양 자체도 아막산성 내에는 백제와 신라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파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과 함께 대가야의 토기 파편들도 발견된다. 성 내부에서 그 채집된 유물이요, 그 가야 시대 토기편이라든지 신라 시대 토기편, 또 백제 시대 토기편들이 모두 다 출토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초축과 관련된 것은 아마 가야 세력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이후에 신라, 백제에 의해서 계속 경영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막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원시 아영면. 잡목에 덮여 있는 고분들을 볼 수 있다. 고분 주변이 포도밭으로 경작되면서 봉토가 대부분 깎여나가고 봉분의 형태마저 알아보기 힘들다. 이 고분의 매장 주체부로 추정이 되는 허리가 잘려나간 부분에 드러나 있는 벽성만이 이곳이 무덤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이곳에는 원래 10여 개의 대형 고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80년 초 88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중에 한 길을 발굴 조사했다. 발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곳에서 5세기 초의 것으로 보이는 토착 세력의 토기와 함께 대가야 양식 토기가 상당수 출토된 것이다. 토기와 함께 출토된 철제 투구와 목가리개, 은상감 환두대도 역시 대가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유적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마 백제 고분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왔었는데 80대 초반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백제가 아닌 가야의 고분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 월산리 고분군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산리 고분군에서 1.7km 떨어진 두랑리. 이곳 야트막한 산자락 위에서도 40여 개의 고분들이 확인됐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지름이 30m에 달해 마치 작은 숲처럼 보인다. 두랑리 고분들 역시 대부분 크게 훼손됐다. 두랑리 1호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무덤은 봉토가 잘려나가고 그 위에 콩들이 심어져 있다. 잡목과 수풀에 뒤덮여 있는 이곳이 두랑리 2호분이다. 언뜻 봐서는 봉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고분의 내부 구조는 저희가 남북으로 해서 트렌치를 넣은 상태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연도 입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지난 1989년 전북대 팀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 결과 두랑리 2호분은 돌들을 다듬어 쌓아 올린 구울식 돌방 무덤으로 확인됐다. 무덤에는 약간의 철기류와 토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은 남아있는 토기들이 대부분 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대가야 양식 1색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서쪽에 1.7km 떨어진 곳에 월산리 고분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월산리 단계보다는 고분의 입지나 출토된 유물의 어떤 속성 자체가 고령 대가야 관련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가야 세력에 의해서 이 고분군이 축제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가야 세력이 만든 고분은 장수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전북 장수군 계남면. 이곳에는 해발 700m에 달하는 침령산이 자리하고 있다. 봉우리 위에는 산 정상을 둘러싼 침령산성이 남아있다. 대부분 허물어지고 일부만 남았는데 전문가들은 축조 방식으로 보아 6세기 백제가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침령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너 군데 지역에서 대가야 고분군들이 발견됐다. 장계분지의 한 산자락 위에서도 20여 개의 고분이 발견됐다. 삼봉리 고분군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고분은 훼손되고 겨우 2개만 남아있다. 그나마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크게 훼손됐다. 도굴꾼에 의해 봉분이 파헤쳐지고 그 위에 무덤 덮개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1999년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대부분 대가야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토기들이다. 이러한 유물은 5세기 후반 대가야가 장수 지역에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가야계 고분들이 백두대간 넘어 남원, 임실, 장수, 진안에까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야계 고총 자체가 그 산줄기 정상부에 입주를 두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고총 내에 출토된 유물 자체가 고령 양식의 어떤 토기가 주종을 이룬다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대규모 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백두대간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가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고분들은 문헌 기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대가야의 숨겨진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저는 지금 가상으로 복원한 남원 두랑리의 대가야 고분군 옆에 서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는 봉분의 지름이 20-30m에 달하는 40여 기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크게 훼손되어서 그 형체마저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나마 발굴 조사를 통해 이 무덤들의 실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무덤은 두랑리 2호분이라고 이름 붙여진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봉분의 지름이 20m에 달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덤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제법 널따란 돌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다듬은 돌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회를 칠해 놓았는데요. 무덤 축조 방식이 고령 고아리 벽화 무덤과 유사하여 전문가들은 대가야에서 파견된 석공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은 발굴 당시에 도굴로 인해 약간의 토기 외에는 부장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남아있는 토기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이 원통형 그릇 받침은 전형적인 고령 대가야 양식의 토기입니다. 대가야가 토기는 이렇게 표면에 촘촘히 새겨진 물결 무늬가 특색인데 대가야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 두랑리 고분뿐 아니라 백두대간 넘어 호남 동부 지역에는 수많은 대가야 고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5세기 고령 대가야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간 내륙에 자리한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다. 고령 시내를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는 주산 능선 위에는 거대한 고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낙타 등처럼 솟아오른 수십 개의 봉분들, 바로 대가야 왕족의 무덤들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처음 발굴됐다. 그 후 발굴을 빌미로 많은 유물들이 도굴되고 무덤은 훼손됐다. 지난 70년대 후반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지산동 고분군은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됐다. 대가야 고분들은 대부분 산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가야인들은 왜 이렇게 높은 산 능선 위에 고분을 만든 것일까? 뚜렷한 이렇게 정설은 없겠습니다만은 우선 대가야의 건국 신화를 보면 이 대가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가야산의 산신과 그다음에 하늘의 신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산신과 하늘 신의 후손들인 이 왕들이 이 사후 세계의 산 위에 하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싶었던 게 뭐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왕의 위엄을 크게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게 구릉 정상부에 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러러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들도 이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산동 고분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44호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봉분의 높이는 6m, 지름은 무려 27m에 달한다. 지난 1977년 이 무덤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로 드러난 무덤의 내부, 그것은 거대한 순장 무덤이었다. 무덤 중앙에 깊이 2m, 길이 9m에 이르는 크기로 땅을 파고 잘 다듬은 돌로 벽을 쌓아 주인공을 묻을 돌방을 만들었다. 이 돌방에는 주인공과 2명의 순장자가 함께 묻혔다. 주인공을 위해 부장품만을 넣는 돌방 2개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 주인공의 돌방 주위로는 32개의 작은 돌방이 둘러져 있는데 여기에 순장자가 한 사람씩 묻혔다. 기록 외에 실물로서 나타난 순장의 규모가 대가야 44호분이 가장 큰 겁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이건 지금 현재로는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인데, 그건 그만큼 강한 이 결집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출현을 했다. 적어도 30여 명의 그 대형 고분에 30여 명의 순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인적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결집력이 있는 왕권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준 또한 대단하다. 뛰어난 철기 기술을 보여주는 갑주류와 곡선의 부드러움과 우아함이 묻어나는 토기는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품들은 무덤 주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도 출토됐다. 고령에서 출토된 토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명문은 당시 대가야의 왕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대왕이라고 하는 건 6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신라의 경우에 왕호를 사용하면서 왕중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따라서 이거는 국가 체제로,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상황에서 사용된 그 왕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산 능선 남쪽 끝자락의 고화동 벽화 고분. 6세기경에 축조된 대가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무덤 내부는 잘 다듬은 돌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그 위에 회를 칠한 돌방 무덤이다. 여기에 벽화를 그렸다. 벽에 그린 그림은 대부분 지워졌지만 일부 벽면과 천정에는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불교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이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왕권을 크게 신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왕과 부처를 등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 이꼬르 왕이다고 하는 어떤 사상, 그게 왕적불 사상인데요. 그런 왕적불 사상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신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어떤 재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화동 벽화 고분에 나타나는 어떤 연꽃 문양 이런 걸 통해 볼 때 대가야도 거의 한 6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게 불교를 받아들이는 요소로 작용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령 대가야의 성장 기반은 무엇일까? 경남 합천 야로면에 있는 한 야산. 예, 석축이 보이죠. 이 석축 최근 이곳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됐던 제철 유적이 확인됐다. 이 야로 지역은 조선시대 3대 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요 일대에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세공으로 매년 정철 9,500근을 바칠 정도로 풍부한 철 생산지였다. 지금은 합천군에 속하지만 삼국시대에는 고령군에 속해 이 지역은 대가야의 세력권이었다. 대가야의 성장 기반은 바로 풍부한 철산지와 뛰어난 제철 기술에 있었다. 대가야의 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무구류 가운데 어떤 그 갑옷이라든가 투구라든가 이런 유물들은 이를테면 대가야가 다른 어떤 선진적인 철 문화의 국가로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제작했다기보다는 대가야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아주 우수한 그 유물로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대가야의 철 생산 기술과 철기 제작 기술은 아마 고대 사회에서 신라나 백제보다 오히려 한 수 위였다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철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가야는 5세기 중엽부터 고령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경남 거창군 개봉동 고분군. 산능선 위에 대형 고분이 우뚝 솟아있다. 무덤의 입지와 형태로 볼 때 전형적인 대가야의 무덤 양식이다. 이곳에 대가야의 세력이 진출했었음을 확인해주는 고분군이다. 거창 개봉동 고분군은 5세기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고분군인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대가야가 5세기 전반에 내부적으로 체제를 다진 다음에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합천을 지나서 거창까지 와서 이제 이 기반을 만든 다음에 더 서쪽 함양 남원 쪽으로 진출하는 그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고분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창에서 자동차로 달리길 30여 분. 함양군 백천리에서도 20여 기가 밀집해 있는 가야계 고분군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무덤들도 크게 훼손돼 있다. 봉분 위에는 공장 시설이 들어서 있고 봉토는 대부분 잘려나갔다. 숲속에 남아있는 고분들 역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여기저기 도굴구멍만 퀭하게 뚫려 있다. 1980년 발굴을 통해 함양 지역의 세력들은 고령 대가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물이 고령에서 직접 만들어서 옮겨진 것들이었다. 함양은 대가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였다. 특히 함양 지역은 교통의 첫째 결절점입니다. 첫째 대가야가 서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창을 거쳐서 함양에 오게 되면 서쪽으로 가면은 곧바로 운봉아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남강로를 따라서 진주, 사천 그리고 진주, 고성으로 해안으로 진출하는 교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함양 지역이 대가야 이게 중요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5세기 초 경남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대가야는 이를 발판으로 백두대간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넓혀 나갔던 것이다. 대가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5세기 이후 계속된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 대가야와 인접한 두 강국,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고 고구려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대가야는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히고 멀리 바다를 건너 일본, 중국과도 교류를 확대해 나갑니다.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은 대가야가 당시 주변국들과 얼마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야광조개로 만든 이 국자 모양의 유물입니다. 이 야광국자는 일본 최남단의 오키나와에서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일본 규슈 지역을 거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대가야의 문물은 일본 열도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런 갑옷을 비롯한 철제 무기류와 다양한 토기들이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동관, 금귀걸이, 마구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금세공품들입니다. 고령 지산동에서 발굴된 유물과 비교해보면 한눈에도 대가야에서 건너간 유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대가야 금동관의 특징을 보면 풀잎이나 꽃잎 모양의 소순 장식이 금동띠 고리에 꽂혀 있습니다. 이 금동관과 유사한 게 일본 후쿠이현 고분에서 나옵니다. 장식을 사슬로 엮어 늘어뜨린 이 금귀걸이 역시 대가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인데요. 일본에서도 이런 대가야의 금귀걸이가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대가야는 중국과도 직접적인 교류를 가졌습니다. 중국 남제서에는 대가야가 독자적으로 사신을 보내 보국 장군 본국왕이라는 자코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가야가 동아시아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경북 내륙에 발판을 둔 대가야는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까지 갔던 것일까요? 서해안에 말머리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변산반도의 서쪽 끝자락, 전북 부안군 중막동이다. 이곳에는 목조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다. 수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바다에 인접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수성당에서는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선 예로부터 항해의 안전을 비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다. 중막동 유적은 지금으로서 우리가 보면 바로 그 연안 그 해안에 돌출한 그런 곳과 같은 곳에 이렇게 위치한 곳인데, 아마 예로부터 연안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될 그런 곳이면서 또한 물살이 급하고 여러 가지 해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그러한 장소에는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들이 행해지는 그런 유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수성당 뒤편 공터를 발굴한 결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나왔다. 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이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이곳에는 당시 중막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제사에 사용됐던 대형 토기류와 그 속에 담겨 있던 모형 돌칼, 철제품들이 함께 나왔다. 그중 눈에 띄는 유물이 있다. 대가야 특색인 물결무늬가 선명한 대형 토기와 제사에 사용한 대가야의 원통형 그릇받침이다. 분명 5세기 후반에서 늦으면 6세기 초경에 이르는 가야 지역 계통,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대가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가야 지역의 토기들도 함께 출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로를 이용한 것은 가야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 외도 같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물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역시 대가야계와 관련시킬 수 있는 이런 토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대가야 세력들도 이 항로를 이용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시점은 대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그런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북 내륙 산간에 고령의 기반을 둔 대가야가 서해안의 끝인 전북 부안 중막동까지 어떤 길로 왔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령에서 낙동강을 이용해 하구에 있는 김해까지 나아가 남해를 돌아 중막동으로 가는 길이다. 고령의 대가천은 낙동강 본류와 연결된다. 낙동강 큰 물줄기를 타고 대가야인들은 바다로 쉽게 오갈 수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낙동강을 이용하지 못한다.
5세기대 이후를 보게 되면은 가야는 가야와 신라가 낙동강을 국경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 낙동강의 동부 지역에는 신라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낙동강의 서부 지역에는 가야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강이 예전과 같은 교통로로서의 역할은 거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낙동강을 이용하는 바닷길이 막혔다면 육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백두대간의 60년과 치제를 넘으면 임실까지 갈 수 있다. 거기에서 다시 호남정맥을 넘으면 중막동까지는 별다른 장애 없이 평지를 통해 가는 길이 연결돼 있다. 남원 분지에서 중막동으로 가는 길은 남원에서 임실을 지나서 호남정맥을 넘어 부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470년대 이미 고창 부안 지역이 백제 수중하에 들어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 협조 없이는 이 지역을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으로는 신라, 서로는 백제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대가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바로 섬진강 루트를 통해 남해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다. 대가야는 섬진강 루트를 뚫기 위해 고령에서 계속 서진해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권을 확장해 갔던 것이다. 백두대간을 넘은 대가야는 남원 분지에 도달한 후 요천을 이용해서 섬진강 하구로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은 섬진강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합니다만은 일제시대까지 요천을 통한 섬진강 하구까지의 선박의 왕래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섬진강로 주변에는 대가야가 마치 교역로를 보호하듯이 축성한 대가야 산성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섬진강 루트 주변에 밀집해 있는 산성들. 그것은 섬진강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대가야가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야가 섬진강 루트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와 마주한 전남 여수 미평동. 이곳에 주목할 만한 산성이 있다. 고락산성이다. 백제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락산성은 남해 바다에서 무트로 이어지는 길을 조망할 수 있는 요새다. 그런데 성벽 안쪽에 있던 배수구터를 발굴하던 중 대가야 유물이 발견됐다. 뚜껑 있는 대가야의 못 긴 항아리를 비롯해 대가야 토기 10여 점이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6세기 전반 이전 이 지역에 대가야 세력이 진출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 어떤 요 인근에서 살던 그 토착민의 이용하던 그런 그릇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대가야 토기를 사용했느냐. 그걸 봤을 때 지금 문헌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5세기 후반 이후에 어떤 대가야의 정치 문화적인 영향력 속에서 토착민들이 그러한 토기를 사용했고 그게 쭉 토착민들이 지속화되면서 그 이후에 6세기 초에 백제가 들어오면서 그 토착민들이 사용하던 그 그릇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매납된 걸로 생각합니다. 대가야는 섬진강 루트를 뚫고 남해 바다로 나아가 일본과 교류했고 중막동을 거쳐 중국과도 독자적인 교역 루트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은 대가야가 개척한 새로운 대외 교역 루트였던 것이다. 대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동부 지역으로 진출했던 것은 바로 섬진강 루트를 뚫고 대외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신라가 낙동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야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섬진강 루트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섬진강 중상류 지역에는 대가야 세력이 세운 것으로 보이는 봉수대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봉수란 주변이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서
밤에는 불을 피워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 적의 침입을 신속하게 알리는 군사시설인데요. 왜 이 지역에 봉수대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완주와 진안을 이어주는 쌀이고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해발 500m의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산의 정상에는 삼국시대 봉수대가 복원돼 있다. 이 주춧돌은 원래 모습대로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가로 10m, 높이가 5m에 이르는 거대한 봉수대다. 예, 대체로 뭐 그 돌을 많이 사용을 했던 이게 여기가 봉수대 자리인가요? 그러시죠. 이게 정비 복원된 그 봉수대 위 화구가 놓였던 자리다. 화구는 없어졌지만 이곳이 봉수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게 그때 쓰던 숯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봐서는 이게 안정된 그 흙 위에 이게 숯이 쌓여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당시에 사용됐던 걸로 추정되는 이 숯이 되겠구만요. 우리가 뭐 숯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 예. 여기에 토기편이죠. 남아 있구만요. 봉수대 주변에는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흩어져 있다. 그중 상당수는 대가약의 토기편들이다. 이런 토기가 왜 이런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을까요? 이 봉수대에는 아마 봉수군이 그 상주를 하고 또 봉수군이 그 상주하면서 일상 생활에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아마 토기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해발 846m의 고남산. 이 산의 정상에서도 봉수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봉수대는 대부분 무너져 훼손됐지만 봉수대로 쓰였던 석축의 일부는 뚜렷이 보인다. 이 봉수대에서도 백제계 토기편과 함께 대가약의 토기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 토기편인데요. 그 지금까지 그 전형적인 가야 토기로 알려진 아마 그 장경호편의 어떤 경부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부 돌대 사이에 그 아주 정교한 그 밀집 파상문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야 토기편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적지 않게 이런 봉수나 그 산성에서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진안과 남원, 장수 일대에서 40여 개가 넘는 봉수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지금까지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봉수는 대략 한 40여 개소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 계시는 고남산 봉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으로 대략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장수 봉화산 봉수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원 기대봉 봉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해당하는 남쪽에도 2개소의 봉수가 더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북쪽의 진안 봉화산 봉수대에서 남쪽의 남원 고막산 봉수대 사이에 자리한 40여 개의 봉수대. 고려시대 이후 체계화된 중앙봉수 체계에서 이 지역의 봉수대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사용된 봉수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봉수대는 언제 어떤 세력이 만든 것일까? 일본 서기에 그 의문을 풀어줄 내용이 담겨 있다. 6세기 초반 반파, 즉 대가야와 백제가 기문과 대사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기문과 대사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학계에서는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집중 출토되는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일대에 자리한 소국을 기문, 그리고 섬진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는 하동 지역을 대사로 보고 있다. 지금의 섬진강을 기문하라고도 했어요. 일본 측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이 기문하라고도 했는데 그 같은 강의 연변에 있는데 대사 하동은 섬진강의 하류 지방이고 기문은 섬진강의 상류 지방으로 보이고 그것을 기문하라고도 했고 또 남원이나 임실의 옛 지명이 거물 또는 고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문헌 증거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 그 가야 지역에 그 문물이 나오고 있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기물은 지금의 남원, 장수, 임실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문과 대사를 연결하는 섬진강 루트. 섬진강 루트는 일찍이 백제가 진출해 일본과의 교역로로 이용하던 곳이다. 이런 사실은 문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세기 후반 근초고 왕이 하동을 장악하고 왕복하는 길에 역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5세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까지 옮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이 틈을 이용해 대가야가 섬진강 루트를 확보한 것이다. 위례성이 함락돼가지고 공산성으로 막 천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주변 그 예하의 소국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통솔할 수 있는 그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 시기에 대가야로서는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서 그 기문 지역을 편입시켰고 그 당시에 국가 전망의 위기에 있었던 5세기 후반의 백제는 그것을 막을 힘이 아마 한시적으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6세기 백제가 국가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백제 무령왕은 대가야가 장악한 기문 대사 지역의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무령왕은 외의 세력도 포섭한다. 이러한 백제의 움직임에 대가야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다. 일본 서기에는 대가야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지금의 진주에서 하동 그리고 광양까지 이어지는 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섬진강 하구인 하동 지역에 위치한 고소산성. 섬진강물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이곳 하동의 고소산성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가야의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서기의 축성 기록을 근거로 대가야가 백제와 외 대비에 쌓은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성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 위치, 또 어디를 방어하느냐 하는 것으로 볼 때 북쪽에 이 서북 쪽에 백제를 방어할 수 있고 오른쪽에 낙동강 섬진강 하구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이고 여기서 그 방어 위치가 대가야를 그 방어하는 위치라는 거하고 또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513년에 다사 지역에 축성을 한 기록, 대가야가 축성을 했다 하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대가야 투기편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대가야성이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같은 시기 대가야가 봉수대와 식량 창고를 세워 일본에 대비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다. 기록대로라면 섬진강 중상류 지역의 봉수대는 대가야가 쌓은 봉수대일 가능성이 크다. 대가야는 진안, 임실, 남원, 장수로 이어지는 기문 지역에 봉수대를 설치해 백제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문 지역은
결국은 일본과의 교통로를 누가 장악하는가 하는 교통로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일본과 교통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대가야가 일본과 교통하게 되느냐. 그 일본은 그 당시에 그 가야나 백제보다는 문화 수준이 조금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이쪽에서 도입해야 됐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중개 이득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점에서 마침 그 섬진강이 백제 세력과 대가야 세력으로서는 그것이 쟁탈하게 되는 그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봉수 때는 섬진강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남진하는 백제와 서진하는 대가야가 무력 충돌까지 불사했던 6세기 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섬진강 중상류 지역에 밀집해 있는 봉수대들. 이에 대한 기록이 충분치 않아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6세기 초 섬진강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백제와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대가야 세력이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야는 국군을 걸고 대외 교역로를 지키기 위해 산성과 봉수를 쌓고 백제와 맞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제 신라와 당당히 맞서면서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던 대가야는 6세기 중반부터 점차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남하 정책으로 고전하던 신라와 백제가 점차 전국의 안정을 찾고 체제를 정비한 후에 가야 지역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을 펼치면서 살 길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대가야와 신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낙동강. 낙동강에 바로 인접한 봉화산 정상부에는 대가야가 설치한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낙동강을 넘어 대가야로 진격해오는 신라의 군사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대가야와 신라가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최전방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게 높이는 높지 않지만 이 한눈에 낙동강 건너 신라군의 동정을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면은 이곳에 이제 봉수를 피워서 이제 고령으로 바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62년 9월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낙동강을 건너 고령으로 진격해 온다. 대가야는 고령 왕궁을 중심으로 외부로 통하는 길목마다 10여 개의 산성과 봉수대를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왔다. 신라군은 달성 지역이나 장령 지역에서 올라와 대가야의 왕궁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와 산성으로 튼튼한 요새를 갖춰 놓았던 고령의 대가야. 그러나 대가야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신라에 항복하고 만다. 대가야가 이렇게 힘없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가야는 섬진강 루트를 백제에게 빼앗긴 6세기 초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대가야는 대외 진출로를 상실하고 외와의 교역권도 잃게 된다. 계속되는 백제의 압박에 위기를 느낀 대가야는 친신라 정책을 편다. 522년에는 신라와 결혼 동맹까지 맺는다. 대가야는 그 백제와 그 호남 동부 지역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패배하게 된 이후로는 낙동강 유역 통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신라와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신라는 그 당시에 그 버프왕 때였는데요. 대가야 연맹의 왕이 그 신라와 협조 관계를 구해오게 되니까 요거를 빌미로 해서 대가야를 투쟁 없이, 그러니까 전쟁 없이 삼킬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 결혼 동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동맹은 불과 7년 만에 깨진다. 529년에 이른바 변복 사건이 그 원인이었다. 신라 왕녀를 보내면서 신라 복장을 하고 거기에 종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종자들도 신라 복장을 입혀서 보내어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군사 그 무장을 한 그런 사람도 있을 때고 그야말로 종자도 있을 텐데 이게 일종의 그 주둔 병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가야 쪽에서는 이 옷을 바꾸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자세들이 아마도 대가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이것이 원래 목적은 결혼 동맹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 제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 표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신라와 그 결혼 동맹을 이제 파탄하게 되는 거죠. 이후 신라의 야심은 본격화된다. 551년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로부터 탈환한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해버린다. 신라의 배신에 격분한 백제의 성왕은 대가야와 외세력까지 동원해 신라의 관산성으로 진격한다. 충북 옥천. 신라로서는 이 지역이 새로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을 연결해주는 전략적 요충지다. 여기에 관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다 무너져 내리고 흘러내린 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 좀 보이네요. 예, 지금 여기 지금 현재도 지금 신라와 백제연합군은 554년 관산성에서 국군을 건 대규모 전투를 벌인다. 백제연합군의 관산성 점령으로 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백제 성왕이 기습 공격을 당해 죽게 된다. 이것은 백제연합군의 참패로 이어진다. 관산성 전투와 관련해 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게 한다. 이곳을 말무덤 고개라고 부릅니다. 말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말 자체가 크다는 어원이 있기 때문에 이 뒤편에 있는 관산성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은 신라와 백제 그 전투시 백제군이 여기서 많은 전사자가 있었는데 그분 전사자들의 그 큰 무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무덤 고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백제연합군의 전사자는 29,600명. 관산성 전투의 참패는 대가야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일본 서기 쪽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백제는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파견했다고 나오고요. 그 당시에 백제를 돕는 왜군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제군과 왜군이 11,000명이 되는데 그 사망한 사람이 29,000명 이상인데 나머지는 아마 가야군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19,000명 정도의 이상의 가야군이 사망했다고 보면은 그 연맹체 단계의 국가로서 그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다가 사망하는 것은 아마 국가의 전망이 흔들리는 매우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창녕군 교동 고분군. 이곳은 가야 연맹의 또 다른 소국이 자리했었던 지역이다. 신라 진흥왕은 561년 창녕 가야 세력을 공격해 멸망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척경비를 세웠다. 비석에는 영토를 확장한 사실과 당시 왕을 수행했던 장수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왕도 물론 여기 오지만은 창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에 그 파견되어 있던 지방 파견의 군사령관들 여기에 총그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에서 가장 당시에 유력한 세력들도 여기 와서 창녕에 모여가지고 일종의 전군 저는 전군 지휘관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창녕에 결집을 하게 되었을까? 이건 강 건너 마지막으로 강 건너 이 가야 세력을 총공격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창녕에 결집한 신라군은 562년 고령으로 진격한다. 대가야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한다. 500여 년 가야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대가야가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춘 것은 5세기다. 멸망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맞서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가야는 잊혀진 왕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야가 자체적인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고고하게 발굴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가야사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할 점은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당당히 맞서면서 500년 이상 엄연히 존재했었던 고대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발굴을 통해 드러난 가야의 유물과 유산은 다른 삼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야의 우수한 선진 문물들은 고대 일본 사회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가야사를 배제하고서는 고대 동아시아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대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아니라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